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죠.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의 특징, 내용이 뭐냐면 도시가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 때문에 성장을 하고 확대가 되겠는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을 묶어서 도시 공간 구조론 또는 도시 내부 성장 이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크게 종류상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자, 종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버제스가 주장했던 동심원 이론이 있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이 호이트가 주장한 선형 이론, 또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한 다핵심 이론이 있고요. 이제 그 아래에 보면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과 베리의 유상도시론도 있지만 기초 수업 때는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3가지 정도만 공부해 두신다면 실제 문제에서도요, 이 3가지 내용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 것은 나중에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제스가 주장했던 동심원 이론부터 살펴볼게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상 가장 최초로 주장된 이론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버제스한 사람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이론을 주장하였다라든지 시카고 학파 이런 식으로 시카고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정답으로 삼아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제목을 잘 보세요. 동심원이거든요. 동심원. 그럼 기본적으로 도시가 원의 형태로 성장하고 확대되어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원자를 붙여주는 거고요. 동심의 의미는 뭐냐면 한자로 같을 동 깊을 심이에요. 그럼 깊이가 같다. 원의 깊이가 같다는 건 원의 폭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이 같은 5개의 원의 형태로 도시가 성장하고 확대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 동심원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시면요. 동심원 이론 관련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아, 이렇기 때문에 원의 형태로 도시가 확대된다고 보는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동심원 이론이죠. 그래서 그럼 5개의 원의 형태로 확대가 되는데 그 순서는 암기법상 중전, 전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 부분은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어떤 도심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이 되고 확대되는가 순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전, 저고통이니까 암기법이 어떻다고요?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때 이 점이지대는 다른 말로 전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고도 하기 때문에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라고 암기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우리 시험에서 중심 업무지대의 내용이 뭐냐, 또 저소득층 통근자 주거지대의 성격,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상 도시는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확대되느냐, 그 순서가 중, 전, 저, 고통의 순서인가를 아느냐 위주로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순서로만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더불어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 입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그랬죠. 이러면 생각해 봐요. 주택 지불 능력이 낮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소득이 높다는 뜻일까요? 낮다는 뜻일까요? 소득이 낮겠죠. 그러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저소득층일수록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럴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에요.
그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소득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럼 일자리를 얻었다면, 직장을 얻었다면 직장과의 출퇴근이 쉬워야 되겠습니까?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출퇴근이 쉬워야 되겠죠. 그 출퇴근 쉽다면 이걸 예쁘게 바꿀 때 교통이 좋은 쪽에 거주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교통이 좋은 쪽을 예쁘게 포장하는 접근성이 양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도심과 가까운 곳, 그리고 일자리를 얻었다면 출퇴근이 보다 쉬운 교통이 발달한 곳에 거주하려 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펼친 게 누구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말을 예쁘게 포장하면 버제스에 의하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해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알아듣겠는데 막상 문제만 풀면 도저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서 정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매년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업을 받으실 때는요, 그 앞에 있는 선생들이 얼마나 문장 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가면서, 예를 들어 가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 그렇게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듣고 계시니까 이해는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문장은, 문제에서의 지문은 그렇게 만만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을 때의 이해 정도와 실제 문제를 접했을 때의 어떤 반응의 정도는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다? 너무 단순하고 분량이 적은 학습이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느낌이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이유가 뭐고, 즉 원인과 과정과 결과와 현상과 효과를 모두 따져보는 그런 학습이 요구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요, 그 기출에 나오는 문장 표현대로 자꾸 익히고 반복하시다 보면 문제의 해결이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근데 그 문장들이 복잡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쉽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럼 싫어. 나 쉬운 것만 할래. 하다 보니까 이해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에 출제된 지문을 보는 순간에 접근이 안 돼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되게 긴장하고 당황하게 되니까 실력 발휘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는 달콤하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깊이가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르게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버제스가 말할 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범죄나 빈곤, 질병 등의 문제가 감소하게 되고, 거꾸로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주장을 펼친 학자가 버제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주장 내용은 자꾸 반복해서 복습하다 보면 머리에 와 닿아요. 머리에 익혀지니까 지금부터 외우려고 아이고 저 많은 걸 언제 다 외운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호이트가 주장한 선형 이론이죠. 근데 여기서 호이트는 버제스가 주장한 동심원 이론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일부 수정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목을 잘 보시면 이 선자가 한자로 부채 선자거든요. 형은 형태니까 부채꼴 모양, 부채꼴 형태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던 동심원 이론은 제목 속에 원이라는 글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원의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보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제목에 선자가 부채선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호이트의 주장은 도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주장일까? 이런 예측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항상 제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주장했던 버젯은 도시가 원의 형태로 성장한다고 보았는데, 그 뒤에 주장했던 호이트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원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무엇이 발달함에 따라서,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원의 모습이 부채꼴 모습으로 변형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호이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교통의 발달, 원이 변형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 발전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더도 말고 더 이상 읽지도 말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정답으로 삼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앞서 보셨던 버젯과 정반대가, 조금 아까 버젯은 저소득층, 즉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는 말을 들었던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반대로 호이트는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낮은이 아니라 높을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지금 버젯의 주장과 호이트의 주장의 차이점. 버젯은요,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그랬어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근데 반대로 호이트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는 말이 나올지라도 주택 지불 능력이 낮다는 말 나오면 정답은 버젯이고, 높다는 말이 나오면 정답은 호이트가 된다. 이 차이점을 알아두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니까, 기출문제에서. 아시겠죠? 또 앞서 보셨던 그 버젯은 교통을 고려하지 않았죠. 교통을 무시했죠. 근데 그에 비해서 호이트는 교통을 고려했다. 교통을 중시했다. 이런 차이점 정도를 알고 계시면 기출문제에서 장난치는 수준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핵심론 나와 있죠. 근데 핵이라는 뜻, 핵은요, 어떤 도시의 중심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의 중심을 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라고 하는 건 한자로 만을 따거든요. 그럼 핵이 여러 개다. 도시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벌써 문장 속에서 도시의 중심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라는 식의 문장 나오면 읽지도 마세요. 더 이상. 이미 정답은 누구 거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다핵심 이론은 항상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핵의 성립 이유가 뭐냐? 왜 핵이 여러 개가 성립될 수밖에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마르고 닳도록 물어보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결론만 얘기한다면 동일 유사, 같거나 비슷한 활동이나 산업은 한 곳에 모이면 유리하기 때문에 집적한다, 집중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뒤집어서
이질, 이종, 즉 다른 활동이나 산업은 흩어져야 유리하기 때문에 분산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액이 성립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다핵심이론 관련된 문제는 찜쪄 먹는 거죠. 아시겠죠? 가볍게. 절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 같은 거 안 물어봅니다. 지금 제가 강조해 드렸던 문장만 익혀두신다면 정답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과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은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서 다른 거 다 설명한 뒤에 조금 남는다면 보완의 차원에서 살펴보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상업입지 나왔죠. 원래 입지이론이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다시 말하면 입지이론은 주거입지론, 상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주거입지이론은 나중에 기본서에도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또 예상문제에서조차도 주거입지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분류상 주거입지, 상업입지, 공업입지로 구분은 되지만 주거입지 부분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상업입지론과 공업입지론 두 가지가 남아있죠. 근데 이것도 상업입지론은 계산 문제이건 내용 문제이건 관련 구분 없이 해마다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공업입지는 매년마다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이 뭐냐? 입지론에서는 주거입지를 제외하고 상업입지와 공업입지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되 중점은 상업입지론에 중점을 두시고 사이드로 공업입지론을 보완하신다면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업입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주장학자, 최소한 우리가 배워야 할, 알아야 할 학자들이 몇 명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크리스탈러, 2번 허프, 3번 레일리, 4번 컨버스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허프, 레일리, 컨버스 이 4명의 학자 정도는 그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학자 이름을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크래커는 허프다. 자, 크래커는 허프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래커는 허프다. 크리스탈러. 큰 크리스탈러죠. 레는 레일리. 커는 컨버스죠. 컨버스. 그 다음에 허프. 크래커는 허프다. 이런 식으로 학자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인데 일단 성격 자체가 거시적 이론입니다. 크리스탈러가 나왔다. 무조건 거시적이란 말이 붙어야 됩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크리스탈러의 이론을 내놓고 거신데 미시적이라고 하는 바람에 틀렸던 문제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왜 크리스탈러의 주장을 거시적 이론이라고 하느냐?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최소 요구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와의 관계를 기초로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거시적 이론이라는 판단,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이 표현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자,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거고, 또 중심지 간. 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 두 가지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중심지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라고 말이 나오면 이것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반면에 그 두 번째, 중심지 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다 이 말 나오면 레일리나 허프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의 문장편을 비교해 보면 얼핏 보면 위쪽과 아래쪽의 표현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슷해 보이는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대략적인 학습을 하시게 되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정답이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똑같은 중심지가 나왔지만 형성 과정자가 붙으면 크리스탈러, 상호작용자가 붙으면 레일리와 허프를 얘기한다는 차이점 반드시 꼭 구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뭐죠? 이런 어떤 단어, 용어의 뜻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중심지와 배우지가 나오는데 상호 정반대가 되겠죠. 우리 상업입지에서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매장, 점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원래 중심지의 뜻 자체가 뭐냐면 배우지가 소비자 거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지역의 동네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제공하는 공간, 장소 등을 뭐라 그래요? 중심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갖는 공간 장소를 중심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상업입지를 공부하실 때 중심지가 나오면 매장, 점포라고 써놓고 풀라고 말씀드리느냐?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동네 슈퍼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동네 슈퍼는요, 슈퍼가 위치한 동네 주민들에게 필요한 빨래비누, 치약, 칫솔 등의 재화, 물건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갖는 공간이다,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빵집은 빵이라는 재화, 즉 물건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매장, 점포가 곧 중심 기능을 갖는 중심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배우지는 바로 고객이 거주하는 지리적인 구역이 바로 배우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배우지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상권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최소 요구치가 뭐냐? 어떤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가 최소 요구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상업입지에서 중심지 이 말 나오면 하나하나의 매장 또는 점포라고 이해하는 게 빠르다 그랬어요.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여기 빵집이 있다. 그럼 빵집도 빵이라는 재화, 물건을 그 주민들에게, 지역 그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빵집에서 이제 빵집의 주인이 곰돌이에요. 곰돌이가 어느 날 좀 쉬는 시간 이용해서 빵집 밖에서 담배 하나 피우면서 이렇게 독백을 한답니다. 혼잣말로, 아, 요새 빵 10개는 팔아야 유지가 될 텐데 한두 개 팔기도 어렵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혼잣말을 통해서 최소 요구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하루에 빵 10개를 팔아야 유지가 된다. 이때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한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본다면 어떤 점포가 어떤 매장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가 최소 요구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빵집 주인 곰돌이의 독백, 혼잣말을 통해서 이 빵집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빵 10개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해를 돕고자 고객 한 명당 빵 하나를 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빵 10개는 고객의 수도 따진다면 하루에 고객 10명은 팔아줘야만 이 빵집이 망하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예쁘게 포장하면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식으로 말을 바꾼다면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가 최소 요구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재화의 도달 범위, 도달 범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도달 거리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중심지가 공급하는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우린 재화의 도달 범위다라고 출제를 이렇게 해요. 이게 기출 문장들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지금 당장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중심지가 공급하는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 수준이 0이다. 예컨대 제가 조금 아까 빵집을 중심지라고 예를 들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빵집에서 빵이라는 재화의 도달 거리가 100m라고 보자 이거예요. 100m다. 그러면 빵집에서 공급하는 빵이라는 재화, 물건, 상품의 도달 거리가 100m다라고 봤을 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빵 스스로 100m를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빵이 스스로 100m 이동한다? 들어보지도 못한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빵이 100m를 이동한다는 건 빵이 스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100m 밖에 있는 고객 소비자까지는 이 빵집을 이용한다는 뜻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다시 한번 재화의 도달 범위가 100m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빵이 100m를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가 100m라는 말은 빵집으로부터 100m 안에 있는 고객, 소비자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100m 지점에서 빵이라는 재화, 상품, 물건의 수요량이 0이 되거든요. 이 뒤부터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안 팔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가 100m라면 이 빵집에서 공급하는 빵이라는 재화, 상품의 물건의 수요량이 100m까지만 팔리니까 0이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중심지가 공급하는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라고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해가 다 안 돼요.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절대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나머지 중심지의 형성 조건이라든가 또는 내용까지는 나중에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허프의 중심지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조금 전에 크리스탈러의 이론 얘기할 때 성격이 거시적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허프는 이론 자체의 성격이 미시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고 계시냐면 험이 큰 거예요. 험이 큰 거. 이게 무슨 뜻이죠? 허프는 미시적 이론이고 큰 거.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거시적 이론이다. 이걸 묶으면 험이 큰 거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내용을 외우는 건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종류나 순서, 절차 등을 외우는 건 대단히 좋은 학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허프의 이론을 미시적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죠. 허프는 수요자 또는 소비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고 미시적 분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미시적 중심지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의 개성이 무슨 뜻이냐? 바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보이는 모습에 중점을 두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허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소비자는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한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왜? 우리 누구도 일부러 같은 물건을 구입할 때 보다 먼 곳까지 이동해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지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맞죠? 이것이 허프의 주장이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거기까지 이해했죠. 왜? 그래, 나 같아도 일부러 먼 곳까지는 안 갈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허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왜 중심지 얘기할 때 중심지는 하나하나의 매장이다, 점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만약 문장 속에서 고차 중심지 나왔다면 일단 백화점 또는 홈플러스라고 써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가 나왔다면 동네 슈퍼를 써놓고 문장 해석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이때 적당한 거리를 우리 집에서 500m라고 가정하고요. 인근을 우리 집에서 10m 거리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말로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500m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다면 10m 거리에 동네 슈퍼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즉 홈플러스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말한 게 누구다? 허프예요. 오케이? 근데 허프의 이런 주장은 다목적 구매 패턴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다목적 구매 패턴 이런 말들이 쉽지가 않은 말이니까 잠깐 없다고 봐주시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사려고 500m 떨어진 홈플러스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냥 10m 떨어진 동네 슈퍼에서 사고 말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4인 가족 기준, 뭐 한 달 또는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하려고 한다면 10m 거리의 동네 슈퍼를 지나쳐서 500m 거리의 홈플러스로 이동할 확률이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우리 같아도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압축해 볼게요.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사기 위해서 500m 떨어진 홈플까지 이동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하고자 할 때는 500m 떨어진 홈플러스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해되시죠?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허프다. 근데 그런 주장을 문장으로 만드니까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설명 들을 때는 정말 당연한 말이고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없었는데 문장을 보니까 이게 이 문장이 그 뜻이야? 그 말이야? 느낌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학개론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수업을 들었을 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장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 정도와 문장을 접했을 때의 어떤 그 부적응이
부작용, 어떤 그 반응의 어떤 차이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걔는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공부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이제 좀 익혀보시면 되겠는데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특정 매장의 고객 유인력. 이게 뭐냐면 어떤 점포가 있어요. 근데 그 점포 입장에서 고객을, 소비자를 자기 매장으로, 자기 점포로 유인, 끌어당기는 힘은 경쟁 점포의 수라든지 또 매장까지의 거리 그리고 매장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매장, 어떤 점포가 있어요. 근데 그 점포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데 그 점포가 홈플러스다. 근데 홈플러스와 경쟁 관계는 까르푸라든지 이마트가 주변에 많다. 그럼 주변에 경쟁 점포가 많을수록 그 매장으로, 그 점포로 고객이, 소비자가 이동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비자들은요,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홈플러스가 좋아도 홈플러스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만큼 홈플러스로 이동할 확률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좀 축약하면 허프의 확률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또는 매장 입장에선 고객 유인력은 매장까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 매장 면적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자, 요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봅니다. 여기 제목 보면 인력 나오죠. 근데 인력은 언제나 중력이란 말로 바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레일리의 중력 모형에 따르면 이라고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인력 나오면 우리가 누가 떠오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인력 그러면 혹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이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레일리의 이론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원용했다. 쉽게 말하면 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문장에서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원용했다는 문장도 출제된 바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식의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레일리의 주장이 뭐냐면 여기 두 개의 상업도시가 있대요. A도시, B도시라는 상업도시가 있다고 볼 때 그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비지. 소비지가 뭘까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우리는 소비지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지. 그러면 이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그 영향력의 크기를 구하고자 했던 학자가 다 바로 누구다? 레일리. 그때 이 영향력을 예쁘게 말하면 뭐 상거래 영향력, 또 뭐 상거래 흡인력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그 주장이 뭐냐면 각각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주장을 펼친 학자가 누구다? 레일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업도시가 뭘까요? 상업활동, 즉 우리말로 장사입니다. 장사를 위주로 하는 도시가 상업도시 아닐까요? 맞죠? 그러면 어떤 상업도시가 소비지에게,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겠는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도시 인구가 많을수록 커지고요. 도시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작아지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랫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서 멀어진다는 게 뭐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방을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작아지죠. 맞죠?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에 위치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 도시 인구가 많을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니까 예쁘게 포장하면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꼭 장난친 구석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장난친다? 비례와 반비례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도시 인구의 비례인데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인데 비례해갖고 이 비례와 반비례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틀리게 만드는 출제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식은 이게 써놨지만 저 공식대로 풀지 않아도 돼요. 관계없어요.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공식 처음 보시고 아이고 저 공식을 외워야 돼? 저 공식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공식에 관계없이 쉽게 푸는 방법들 있으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일리의 주장은 요 정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가 있는데 사실 컨버스는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론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100% 계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식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컨버스는 더 이상 설명할 건덕지는 없다. 근데 공식 보니까 세상에 더하기 빼기도 어려워 죽겠구만. 루트가 붙어 있어요. 그 많은 수험생들이 아이고 저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푼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푸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입지론의 계산 문제는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이에요. 입지론 계산은 너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공식 보고 겁먹지 마세요. 그냥 좀 뽀대 좀 내보려고 쓴 것뿐입니다. 원래 공식은 맞는 공식인데 저렇게 공식을 가지고 계산 못하시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공간 균배 원리는 점포의 구분인데 이거 다 펴고요. 사실 점포의 구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몇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집심성 점포인데 원래 그 문장 지문 속에서 어떤 단어 속에서 집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모일집이거든요. 모일집이니까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산지할 때 산은 한자로 흩어질 산,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용어 중에 단어 중에서 집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에 모이겠구나라고 예상하시고요. 산자가 나와 있다면 여러 곳에 분산, 흩어지겠구나라고 예측하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심과 집지는 둘 다 모일집이 붙었죠. 그럼 한 곳에 모인다는 말은 나와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심은 중심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중심지에, 중심부에 입지하는 점포가 바로 뭐다? 집심성 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의 중심지 또는 중심부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가 집심성 점포죠. 이건 종류가 가장 중요한데 예컨대 백화점이라든지 귀금속점, 보석상가, 영화관 등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다면 아 여기가 이 동네 중심부야 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심성 점포죠. 두 번째 집재성 점포는요. 모이기는 하는데 심자가 없어요. 심자가 붙어있지 않다는 건 중심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재성 점포란 동일 업종, 같은 업종의 점포끼리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가 바로 집재성 점포인데요. 그 집재성 점포의 가장 대표가 금융기관이거든요. 가구점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무슨 가구 거리, 무슨 가구 마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럼 가구 거리가 됐건 가구 마을이 됐건 그 동네는 가구점만 모여 있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를 집재성 점포라고 해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곰돌이가 농협을 찾고 싶어요. 근데 근처를 둘러봤더니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더래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요 근처 찾아보다 보면 농협도 있겠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죠? 왜? 금융기관은 한 곳에 모이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포니까요. 오케이? 그럼 집재의 반대가 흩어질 산, 산재죠. 왜 흩어져야 되느냐?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하니까 분산 입지함이 유리한 점포가 산재성 점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속하는 건요. 대부분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죠. 대표적으로 동네 슈퍼, 편의점, 그 다음 목욕탕, 이발소 등이 바로 산재성 점포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명해 본들 우리 현실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출제하지 않을 내용을 굳이 머리 써가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 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취급 상품에 따른 점포의 구분인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부동산 시장론 대목을 가볍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